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 열차 대참사에 1. 신칸센 초토화 위기. 2. 한국 열차가 살렸다. 한국 열차 이집트 대반전. 3. 한. 반도체 가격 폭락? 오히려 좋아.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열차 참사로 인해 일본은 멘붕에 빠져 있으며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일본과의 협력 관계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시에 한국의 현대로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의 열차 참사는 일본과의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해석되고 있어 일본의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 한국의 현대로템이 열차 제조 및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얻고 있으며 향후 인도에서의 열차 수주에 있어 초대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안정성이 인도 정부와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한국의 첨단 기술 및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인도 열차 참사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한국의 현대로템은 엄격한 품질 관리와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국제적으로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의 열차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동무에서 열차 3대가 연쇄 충돌해 최소 275명이 숨지고 11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노후한 철도 인프라와 안전관리 부실 탓에 열차 사고가 잦은 편이지만 이번 사고는 1995년 뉴델리 인근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 358명이 숨진 열차 사고 이후 최악의 사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도 남부 챈나이를 향해 시속 130km로 달리던 여객열차가 같은 철로에 멈춰서 있던 화물열차에 부딪히며 인도 1차 충돌이 났고 그 여파로 객차 12량이 탈선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열차와 2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두 차례 충돌로 객차 총 17량이 탈선하며 엄청난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신호 조작 오류로 선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고 구간에 열차 충돌 방지 시스템 카바치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노후한 철도 인프라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통해안 노선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됐고 석탄, 석유 운송을 도맡다시피 할 정도로 붐비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인프라 정비에 소극적인 인도 정부가 참변을 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개발된 카바치는 같은 노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다른 열차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승무원에게 알린 뒤 브레이크를 가동해 열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 정부는 카바치를 3000km 구간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설치된 구간은 1400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는 총연장 68,000km가 넘는 세계 4위 철도 대국이지만 노선 98%는 영국 식민지 시절 1870터부터 1930에 설치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카바치가 설치된 노선도 전체의 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인도 정부 예산 중 철도 분야에는 약 38조 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선로 교체나 신호 시스템 개선 등 철도 인프라 현대화보다 신규 노선 개통과 기존 노선 확충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등고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고속철도 신설에만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매일 1200만 명이 열차 1만 4천 대를 이용하는데 기차역이 8,000개에 달할 정도로 관리 영역이 방대합니다. 지난해 열차를 이용한 화를 운송량 또한 15억 론가량에 달했습니다. 결국 구식 신호장비와 안전관리 무실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 최근 5년간 열차 사고 사망자는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했고 탈선이 69%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지난 5일에도 인도 동부 바르가르에서 화물열차가 달선했습니다. 이것 또한 신호 오류, 정비 불량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차 달선 사고는 연평균 약 50건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과밀 기차에 대롱대롱 매달리거나 선로를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나는 일이 더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만 1만 8천 건의 철도 사고가 벌어져 1만 6천 명이 넘게 사망했는데 열차에서 추락하거나 선로 위를 걷다 기차와 충돌한 것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크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사업에 돈을 쓰느라 기존 철로에 대한 안전 개선이 뒤처졌다. 는 설명입니다.
2015년 일본은 중국을 제치고 인도 첫 고속전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신간센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150억 달러를 투입해 뭇바이에서 아마다바드를 잇는 505km 구간 고속철 사업입니다. 노선에는 12개 정류장이 예정돼 있으며 시속 320km로 달려 현재 8시간이 걸리는 이동 거리를 2시간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업비의 약 80%인 120억 달러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융자해줬습니다. 연 0.1% 이자로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차관 계약을 한 것인데 통상적인 1.5% 이율의 25년간 상환 조건보다 더 큰 혜택입니다. 이는 앞서 중국이 50억 달러 규모 인도네시아 150km 고속철도 사업에서 일본을 제치고 계약을 따내자 아베가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중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설 비용을 부각시켰고 일본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신칸센은 첫 운행 이래 한 번도 치명적인 사고가 없었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철이라 자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전과 무기 기술까지 제공하기로 하며 겨우 따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이면서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지도 않은 인도에 일본이 원전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외신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신칸센 건설뿐 아니라 운영 기술을 전수하기로 하며 인도 철도회사 직원 4,000명을 인도 현지와 일본에서 교육하는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18년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었죠. 하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취득은 늦어지고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건설 과정 중 설비가 고장나는 등 말다툼이 잦아 공조가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헛돈을 쓰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연된 면도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등 외신들은 지난달에도 인도 야당의 지적을 언급하며 해당 돈이 낙후된 철도 인프라 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고속철은 인도 대중의 꿈이 아니다. 부자 계층에만 혜택이 갈 것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죠. 그간 물바이가 포함된 마하라슈트라주 또한 신간센 건설에 부정적이었는데 야당이 주 정권을 잡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 여당이 정권을 차지했고 신간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기시다 정권의 사업 추진 압력도 상당 부분 작용했던 상황입니다. 올 3월에도 일본은 해당 사업을 위해 4천억 엔 이상의 엔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결국 사업 준공은 예상보다 3년 이상 늦어져 2026년 말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향후 일본 열차 시스템을 도입해도 문제입니다. 최근 인도 열차 사건을 본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렸습니다. 얼마 전 JR 동일본, 도카이도선에서도 열차 신호가 잘못되어 1100명을 태운 여객전철이 화물노선으로 침입했는데 만약 이때 다른 열차가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 열차 시스템이 수시로 오류를 일으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신칸센 기술을 본떠 중고속 열차를 만든 것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모디 총리는 일본 고속철도 운용에 앞서 신칸센 기술을 활용해 중간 단계 열차인 반대 바라트 도입에 중점을 둔 바 있습니다. 이는 중고속 전기열차로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2019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진행됐는데 그동안 제조업 육성 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 덕분에 인도에서 가장 빠른 이 열차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통식 하루 만에 소와 충돌해 고장이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차 사량의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소가 마법대로 활보하며 길을 막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신칸센의 안전 시스템을 배웠다는 인도의 첫 자국산 열차가 쉽게 소와 충돌하고 또 바로 엄청난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간센 도입 시 엄청난 문제를 예고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인도에서 두각을 보이는 것은 바로 한국산 전통차입니다. 현대로템은 2001년 델리 전통차 280량을 시작으로 총 1390량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정몽구 회장은 현대로템 주요 임원들을 불러 이 같은 당부를 했습니다. 전동차나 고속철의 품질도 자동차만큼 올려 해외 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및 품질 담당 인력을 대거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후 현대로템은 엄청난 수주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인도 델리 지하철공사로부터 1조 원 규모 전동차 사업을 따낸 것입니다. 이는 2017년까지 델리 메트로 신규 7, 8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638량을 납품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 단일 전동차 발주건 중 공급량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때 캐나다, 롬바르디에,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등과 경쟁을 했는데 전동차 기술력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인 전력 소비율 등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던 상황입니다. 까다로운 소음 및 에너지 소모를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소음 고효율 전장품을 사용했고 승객 안전을 위한 차체 총들안전 설계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의 더운 기후를 고려해 에어컨 성능도 향상시켰죠. 그렇게 2015년 초도 편성 유량을 현지에 공급해 시운전을 했을 때 그들은 상당한 만족을 표했습니다. 80km로 달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해 사고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2017년 인도 아메다바드 지역에서도 현대로템에게 무인 전동차 96량을 1,700억 원에 발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즉 사람 개입 없이도 안전한 운행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도 신칸센 열차의 종착역이라 일본이 추가 수주를 노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의 마음은 현대로템이 사로잡았던 상황입니다. 현대로템 무인 전동차는 2019년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메다바드 최초의 지하철로 한국 업체 열차가 선정된 것입니다. 초도 편성 납기를 3개월 이상 단축해 현지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개통식에는 모디 총리가 참석해 차량에 직접 시승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에 대만족을 표시했죠. 현대로템은 인도의 물규칙한 교통환경에 유용한 최적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복잡하고 굴곡진 도심 지역에도 곡선 반경 15m에서 운행이 가능한 주행장치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노력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현대로템의 기술력은 세계 곳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이집트에서 7,500억 원 규모 철도 차량 사업을 따냈고 올 2월에는 호주로부터 2조 원 규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기대되는데 현지 국영철도청은 현대로템이 납품한 전동차 운행을 최근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열차가 멈춰선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지난 2010년 우크라이나와 중고속전동차 90량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것이 전쟁 중에도 장고장 없이 귀중한 운송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력 상품 K2 등 방산 못지않게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현대로템의 철도 수주잔고는 사상 최대인 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현대로템 실적은 2019년 2,700억 원 적자에서 올해 2,200억 원 흑자로 빠르게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 열차를 더 도입해 안전한 열차 운행을 하길 바랍니다. 낙후된 철도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한 나라가 한국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이 18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1대1로를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결국 중국을 버리고 모든 것을 한국에 맡기고 있어 시진핑마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중국은 모든 투자를 중단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운명을 맡겨버린 이집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은 2016년 이집트로 나라가 20건이 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40억 달러를 투입해 전력과 교통, 에너지 분야 등에서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철도, 방산, 원전 등 중국이 군침을 흘릴 내용을 상당수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만큼 1대1로를 완성하려는 중국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1대1로는 2013년부터 시진핑이 추진해왔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데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의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를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이 투자한 전세계 프로젝트는 1,500개 이상으로 그 가치는 1조 9천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지역은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중국은 1956년 이집트와 수교하면서 해당 지역 외교에 첫 발을 디딘 바 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53개 국가와 수교를 하며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상업대출은 1,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부채의 20%를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에게 많은 빚을 진 나라 50개국 가운데 절반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이집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이 이집트를 재차 방문해 1대1로 참여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18대 등을 제공하며 이집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히려 한국에게 수주를 몰아줬고 중국은 분노했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대폭 수정 중이라는 소식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나 빚의 무덤으로 만들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가 상환 불능에 빠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국의 1대1로 투자액은 2019년과 비교해 40%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러시아와 대외 부채로 디폴트 사태에 빠진 스리랑카의 투자를 중단했으며 이집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로 투자를 멈춰버려 외신들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집트가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광산과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주로 지원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중국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지은 철도는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아 빚만 쌓였고 기존 고속도로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에서 운영을 맡은 중국 직원 3명이 티켓값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다 체포돼 버렸죠. 중국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억지로 철도를 설치하게 한 후 부채의 함정에 빠지게 했고 비싸게 티켓값을 받아 이익을 챙기려 했지만 모든 게 들통난 것입니다. 중국은 이집트 철도 사업에도 뛰어들었으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중국 매체들은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를 이용해 1대1로 철도 운송망을 띄우자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집트에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가 좌초되면서 선박 운항이 막혀 422척 이상의 선박이 발이 묶이며 이집트에 최대 위기가 왔었는데 중국은 오히려 1대1로 열차를 이용하면 유럽까지 20일이면 운송할 수 있다며 수에즈 운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에 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열차 이용객은 매년 5억 명에 달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탓에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열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매년 1천여 건 이상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2017년에도 열차 2대가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도 곳곳에서 열차가 탈선해 이용객들이 수시로 발이 묶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200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이며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LCC 대통령은 열차 추돌 사고가 잇따르자 전역에서 철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고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약 15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협력을 타진했던 곳은 한국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최근에도 현대로템은 6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이집트 지하철 입찰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중국 CRRC과 스페인 업체를 제치고 당당히 수주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에어컨이 완비된 320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전동차 총 40대 분량을 말입니다. 해당 지하철은 2, 3호선에서 운영되며 매일 약 30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납품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후 8년간 유지보수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지 업체 내릿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수주한 것으로 현대로템 지분은 전체 사업 규모의 86% 정도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 기술 이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 공업단지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번 협력으로 공업단지 내 공장 건설과 현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회가 열린 철도 관련 국내 기업 또한 100여 개에 달하며 향후 수출 파급 효과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도 약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래전부터 이집트에 전동차를 공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2년 카이로 1호선의 전동차 180량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3호선의 전동차 256량을 공급했고 2020년에는 2호선에 약 48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이로 1터부터 3호선의 전동차 484량을 수주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열차 성능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국처럼 꼼수를 쓰지 않아 지속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카이로 시민들 또한 일부러 현대로템 열차를 타기 위해 차량을 기다려가며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어컨 시설이 그들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카이로 전동차는 시속 80km로 운행되고 편성당 약 174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50도에 가까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에어컨이 장착돼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은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철도 신호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로 구축한 우리 기술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 열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줄고 있으며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대외협력기금 EDCF 또한 자금 지원에 나섰는데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3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룩소르에서 하이뎀에 이르는 이집트 남부 224km 구간에 투입됐고 마지막 구간의 현대화 작업이 끝나면 1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850년대에 개통된 탓의 운행 속도가 느리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지역인데다 이집트 주요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고 나일강 하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의 물류 이동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한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터널청장은 현대로템과 협력하는 이유에 대해 현지화에 적극적이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집트는 지역 산업 현지화 비율을 6년 후 75%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한국 기업은 계약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소문나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을 타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건설에서도 한국 기업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 인구 1억 명 가운데 2천만 명이 카이로에 살고 있는데 얼핏 보면 인구 집중도에서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현지에서 직접 체감하는 부작용은 상상 이상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자체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주민들은 늙고 병든 카이로를 개선할 수 없다며 신도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시시 대통령이 2015년 신행정수도 NAC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여기에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 지어질 경우 2050년이면 총 4천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건설과 비교될 정도로 큰 사업이며 현대로템은 이와 관련된 철도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집트 재무장관이 한국 대사를 찾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의 실적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사업은 크게 철도, 방산, 플랜트로 나뉘는데 작년 신규 수주액 3조 4천억 원 중 철도는 2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력 분산식 전기열차를 개발해내 열차 수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력 분산식은 동력 장치가 차량마다 아래쪽에 분산 배치돼 있어 가속과 감속이 뛰어나 역내 거리가 짧은 환경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열차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달 말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냈죠. 2달 동안 18만 km의 시운전을 거쳐 최종 성능 점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 180량 규모로 도입을 추진하는 터키와 태국 고속철 사업을 포함해 추가로 100량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은 2019년까지 대규모 적자였다가 빠르게 흑자로 돌아섰고 2024년에는 3천억 원 선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 해외 수주 확대로 적자에서 벗어나 고속질주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사장은 전차와 열차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8월 폴란드와 맺은 K2 전차 1000대분 수출 계약도 큰 힘이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집트에서도 K2 흑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2월 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2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고 FA50 전투기에 이어 KA1 훈련기 도입을 검토했을 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8월 공군 블랙이글스 팀이 세계 최초로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을 날아 FA50 경공격기에 대한 수출 전망은 한층 밝아져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2023년 기종 선정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KAI는 이집트에서 FA50 전투기 최대 100대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겨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이뤄낸 대규모 원전 수출이었죠. 이집트가 방산 및 철도에 이어 원전 사업까지 한국을 파트너로 삼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롤모델로 삼은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경제 규모나 인구,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면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국가로 부각돼 있습니다. 미래를 모두 한국에 맡기고 있는 이집트. 꾸준한 협력으로 공동 번영해 나가길 바랍니다. 올해로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의 반도체 진출 선언이라 불리는 도쿄 선언이 있은 지 정확하게 4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역사가 40년이 되는 해이자 40년 전 그 당시를 떠올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삼성을 비웃었습니다. 그땐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점유율 역시 일본이 50%를 넘기면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미국과 독일이 2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 세계 반도체 중심지였던 도쿄에서 초고밀도 집적회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들은 한국의 첨단 산업 도전을 두고 기술력도 없으면서 연구개발 투자금을 챙기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으며 원천 기술과 공급망도 없는 국가가 실패가 뻔히 보이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세계적인 외신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도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두고 과대망상증 환자라며 보도하는 등 아무도 한국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는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고 그만큼 한국의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들 역시 생겨났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선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이 연합하여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고 이 밖에 중국 기업들도 메모리 반도체에 상당한 투자를 해왔지만 지난 수년간 지속된 미국의 반도체 제재와 글로벌 반도체 수요 공급 하락에 중국 업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 불리는 파운드리 시장에선 한국의 반도체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파운드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독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나서면서 대만의 TSMC는 비상에 걸린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세계가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대만은 유일하게 파운드리에 모든 것을 쏟았고 현재의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이 가장 많은 연구개발 비용을 파운드리에 투자하면서 사실상 제2의 도쿄 선언이 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파운드리 시장의 원조는 TSMC이고 점유율도 50%를 넘기고 있지만 삼성은 고작 10%대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TSMC와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서 지금의 반도체 대국을 세웠고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히면서 대만 TSCM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과 함께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에선 이런 반도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좋다며 반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국내 2위이자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에서 10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유지한 것인데요. 적자로 돌아선 기업의 신용평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는 적자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적자가 오래가더라도 기업이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꾸준히 실적을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이 수개월 빠르게 적자가 시작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시킨다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파운드리 업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서버 출하량 감소를 밝히면서 서버용 D램 가격과 CPU 가격이 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반도체와 PC 컴퓨터 시장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여기에 자동차 출고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차량용 반도체까지 한파가 불어닥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 비정상적인 반도체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을 전부 상향 조정해 놓은 만큼 반도체 필요량은 점점 감소하는데 생산량과 재고가 늘어나 가격이 폭락될 것이란 예상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만의 TSMC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감소에 접어들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13% 이상 감소했고 이런 매출은 금융위기 이후로 증권사 전망치보다 낮은 매출이 되었다며 TSMC도 세계적인 반도체 한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반도체 가격 폭락 속에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번 3나노 미세공정에서 TSMC 기술력을 따돌린 삼성은 3나노 경쟁에서 TSMC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TSMC의 고객사들의 발걸음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업계에서 화제된 3나노의 양품 비율은 TSMC가 60% 수준이고 삼성은 이보다 20% 많은 80%로만 확인되었는데요. 삼성이 같은 웨이퍼당 더욱 많은 양품의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단순 계산상 가격 경쟁력에서 대략 20% 정도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는 이런 기술적 우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TSMC가 제시한 3나노 파운드리 가격인 웨이퍼 한 장당 대략 2만 달러 수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하면서 전통적인 TSMC 고객사이던 미국의 AMD와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까지 기존에 계약했던 TSMC에서 벗어나 삼성과 3나노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 둔화로 인해 그래픽 처리장치 GPU와 중앙 처리장치 CPU의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매우 비싼 TSMC의 주문을 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원가 관리도 하면서 기술력도 뛰어난 삼성의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삼성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대만의 TSMC를 향해 파운드리 치킨 게임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TSMC가 삼성보다 사내유보금이 많다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할 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대략 200조 원 수준으로 TSMC의 사내유보금의 최소 5배에서 최대 7배의 가량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자본은 해외 기업 인수한병과 치킨 게임에 적극 활용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위기에 오히려 기회라면서 대략 7,000명에 가까운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이후에도 줄줄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삼성의 자본력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만 TSMC 역시 사내유보금을 보유 중이지만 연구개발 기술력 투자와 이런 대규모 채용에서 삼성을 따라가기란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대만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평택의 세계 최대 규모 파운드리 공장에서 3나노 반도체를 매우 공격적으로 뽑아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은 2021년부터 3나노 개발을 완료해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계속된 개발 실패 경험과 3나노 수율 부족으로 삼성과 물량 경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이 지난 40년 동안 반도체 점유율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생산 물량을 줄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투자 금액을 늘리고 대규모 생산을 지속하며 채용 인력까지 국가 단위 규모로 모집해 상대 반도체 기업에게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신규 인력으로 연구개발 기간과 품질이 상승하고 높은 기술력으로 미세 공정의 단가가 내려가 글로벌 고객사들을 두고서 TSMC와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삼성 측에서 전세계 반도체 한파가 찾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번 치킨 게임으로 TSMC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리는 게 목표로 보여진다고 언급한 만큼 앞으로 반도체 업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이외엔 파운드리와 팹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IDM이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공장만 보유한 채로 해외 첨단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하면 해당 설계도를 토대로 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위탁 생산이며 팹리스는 자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에게 반도체 주문을 걸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업체를 말합니다. 반면 IDM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팹리스처럼 반도체 자체 설계는 물론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 생산도 동시에 진행해 미래 반도체 산업에선 종합 반도체 회사인 IDM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IDM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반면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기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만큼 위기에 취약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초체력이 상승한 것도 TSMC와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던 3대 대표 소재들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만의 경우는 여전히 자체 개발을 하기보단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래 반도체 소재 공급난이 찾아와도 자체 개발한 소재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만의 경우는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끊기면 대만의 반도체 생산도 사실상 멈춘다는 것으로
이런 위기관리 능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간의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